자, 1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에서 오셨죠? 양승범 팀장님, 화요일의 남자 화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내일이 양승범입니다. 되면 1살 어려지세요? 아니면 2살 어려지세요? 저 생일이 지나서 1살 어려지는데. 1살. 이것도 경쟁되더라고요. 저는 2살 어려집니다. 이렇게 뭐 형들이 친구 되더라고요.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말랐다가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안녕 이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40년 넘게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일단 그 시장부터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최근 시장은 별로 좋지 못해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 미국 시장이 뭐 지난주에 나왔을 때 나스닥이 8주 연속 올랐고 S&P 500이 6주 연속 올랐다. 네. 뭐 경이적인 상승이다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상승을 마감하고 조정 국면으로 들었고요. 어제 시장도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금요일에 하락을 좀 반등하면서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우는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상승을 반납하고 하락하다가 네. 오히려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마이너스를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하락의 원인은 뭐 아무래도 주요 국가들의 이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릴레이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긴축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FOMC 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파월 의장의 의회 얘기에서 다시 한번 또 금리 2번의 인상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어 있었던 것들이 어제 이어졌는데요. 빅테크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을 이끌고 왔던 뭐 네네. 7공주라고 하는 그 7종목들이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수를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조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좀 예민한 상황에 있었고요. FOMC 때 얘기했던 것들을 위해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심리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가랑비처럼 졌다가 네네. BOE에서 금리를 이제 빅스텝을 하면서 진짜 올릴 수도 있겠나라는 조금의 겁을 먹은 것보다는 약간의 위축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2번 금리를 올릴 거냐 여부는 지켜는 봐야 되지만 지금의 글로벌리한 분위기에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제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서 공포 탐욕 지수가 익스트림 그리드 매우 그러니까 매우 탐욕에서 조금 조정받으면서 이제 탐욕 수준으로 조금 떨어져 있고요. 네. 예. 이번 주가 이제 뭐 월 말이기도 한데 반기 말이다 보니까 네. 또 소화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고요. 소화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선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네. 뭐 이제 그 기관들에서 반기말이다 보니까. 예, 반기말이다 보니까 네네. 뭐 펀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더욱이 지난주에도 의회 연설을 했는데 28일, 29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네네. 22 포럼에서 이제 다른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 위원장들과 통화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여기서 또 한번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어투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또 조정의 빌미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냥 조정인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매일 오르면 좋고 네네. 예, 매주 오르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올랐으면 일정 부분 쉬어가는 게 네네.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체력을 안배할 수 있는 건전한 상승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7월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시장인데요. 뭐 네. 하반기의 첫 관문이자 뭐 7월의 첫 관문인데 7월에는 시작하자마자 지금 7월에 FOMC에서 이제 과연 금리를 진짜 올릴 거냐 네네. 여부인데 파월 의장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발표되는 지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PC도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7월 3일 날 ISM 제조 PMI가 나오고 네. 7월 6일 날 이게 서비스 PMI가 나오고 7월 7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네. 다음 주 계속 연타로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는데 경기가 뭐
파월 의장이 FOMC에서도 강하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경기는 견조하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올려야 된다라는 기조로 갈 수 있는 만큼의 지표가 나온다면 역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 인 거고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높은 금리 수준에 의해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보여진다면 과연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시장에서 받아들임이 갈림길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시장에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가 안 좋다.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사실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테니 긍정적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연초에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지표 안 좋으면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 들고 하다 보니까 안 좋으면 그럴 것 같고 좋으면 금리를 올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이 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우선은 두 가지인데 가장 좋은 거는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물가 지표는 낮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경제 지표가 좋으면 물가가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은 가능성이 좀 낮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실 경기는 앞으로 계속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 속도적인 측면이라면 사실 물가가 조금 잡히는 게 경제가 지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잡히는 모습이 보여주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도할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 더 중요한 이벤트 장장 뭐 한 달 넘게 걸리는 이벤트 바로 실적 시즌이 또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참 실적 시즌 뭐 1월, 4월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3개월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적 시즌 얘기를 해야 되네요. 다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실적 얘기 뭐 곧 실적 시즌이다. 네네. 실적 시즌에는 이렇게 된다 얘기를 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7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 하면 작년 7월, 10월, 올해 1월, 4월이었는데 최근에 실적 시즌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실적에 눈높이가 좀 낮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예상치를 항상 부합하면서 실적 시즌에는 최근 4번 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7월에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이유인 즉슨 6월에 좀 선반영돼서 기대감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래도 7월 실적 시즌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은 이 표를 보시면 S&P 500 EPS 증가율인데요. 네. 예. 작년에 EPS 증가율이 이제 2021년 대비해서 기조효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올해는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1.2% 예상이 되는데요. 1분기가 마이너스 2.6%였고요. 네. 2분기가 가장 낮았습니다. 마이너스 6.4%. 그리고 네. 3분기가 EPS 성장률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플러스 0.8%, 4분기가 8.2% 정도로 예상을 해서 연에 마이너스 1.2%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유인 이제 흐름인 즉슨 2분기의 EPS 성장률을 가장 지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년도 기조효과로 3분기부터는 다시 좋아지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래서 2분기의 실적 발표 시즌이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EPS 성장률이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눈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는데 다만 6월 달에 이제 다른 이슈로 AI 이슈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네. 예상치를 조금만 엇나가도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의 빌미 지금 이걸 팔아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고민에 대해서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좀 예민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눈높이 맞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건 2분기가 바닥이라고 월가에서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닥이니까 그럼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보는 투자자들이라면 실적 눈높이를 맞췄을 때 긍정적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면에 6월 주가가 너무 올랐어 웬만큼 맞춰서는 지금의 오른 주가를 정당하기 좀 힘들어 라고 하면서 실적이 비트하지 못할 경우에 막 굳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이 될 것 같으세요? 뭐 이거 다 좀 다르겠죠? 그렇죠. 기업별로? 예, 아마 이제 지수보다는 개별 이슈로 갈 것 같고요. 아마 7월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 공백기도 좀 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업 실적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네네. 갈등되는 구조에서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라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하락의 시작이냐 네. 조정이냐인데
하락이냐 조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렇죠. 예. 조정이라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하락이라면 하락의 시작일 때 차익 실현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로 네. 보여지는데 조정 시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 요 해당 표를 보시면 이 마찬가지로 하나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이제 미국은 최근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빅테크들과 칠공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이제 엔비디아가 연초부터 해서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고 테슬라가 이제 2배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 AI 기대감이 있고 성장주고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밑에 표를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 2023년, 2024년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이익 증가율이 막 높아지는 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네네. 뭐 10을 벌다가 30을 벌고 60을 버는 기업도 좋지만 매년 버는 금액이 늘어나는 금액. 네. 예. 즉 이런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둔화된더라도 네네. 예,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굳건하기 때문에 네.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 그 물건의 가치나 서비스 비용을 고객한테 전가해서 예, 사상 최고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경기가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도주와 빅테크와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조정 시에 주도주의 조정이 깊다면 가장 첫 번째 전략은 조정이 나온 주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그림만 보면 사실 저 중에서 아마존닷컴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만 보고 누가 선택하라고 물어본다면 아마존닷컴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존닷컴의 이익 성장률이 되게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월가에서도 바라보기에. 아마존닷컴이 요즘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을까요? 뭐 아마존이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비용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좀 줄으면서 거기에서 이익이 감소했던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상거래 부분도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조금 이익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AI를 도입하려고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예상 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가의 IB들도 뭐 지금 많이 오른 기업들보다는 뭐 최근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그 IRA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칩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피해서 미국과 중국에서 돈을 벌어들일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에서 이 법안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산업을 미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 포인트.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밀어준다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우선은 이러한 법들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지금 미국의 공장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다큐 보니까 이제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 내에 많은 공장들이 지어진다면 그거와 관련된 뭐 산업재 분야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당장 수혜를 볼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는 24년이나 25년에는 해당 기업들의 특히 미국의 자국의 해당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전기차 분야에서도 테슬라 이후에 빚을 못 봤던 여러 분야들의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반도체도 지금은 엔비디아 뭐 독주 체제이지만 미국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뭐 생산에 포함을 하려고 했던 뭐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수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 쪽에서는 인텔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게 아직은 수혜를 받지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인프라와 이러한 법들에 의해서 산업이 재편이 된다면 결국은 미국에 자리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이 수혜를 가장 먼저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보조금 주고 예. 뭐 법인세 깎아주고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장을 짓는 산업들이 좋아지겠지만 네네. 그게 다 지어지고 돌아간다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을 위한 법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요, 그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것 뭐 그냥 문득 생각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중장비 같은 거 좀 저는 생각이 나고요. 뭐 캐터필러라든지 뭐 디어앤컴퍼니라든지 아니면 중장비 렌탈해주는 뭐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나고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게 진짜 공장을 짓게 됐을 때 이거를 옛날처럼 컨베이어 벨트로 짓지는 않을 테니까 자동화를 할 테니까 뭐 로크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아직은 이렇다하게 이제 워낙 시장이 AI에 쏠림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섹터에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좀 덜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에 이제 약간 첨언을 하자면 말씀하셨던 거에서 공장이 요즘에 이제 자동화되다 보니까 네. 로봇 산업도 좀 앞으로는 관심을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로 너무 쏠렸을 때 물론 여기가 아주 성장의 그 가장 핵심이란 건 알겠어요. 근데 좀 비싼가 아닌가 싶을 때 뭔가 골라야 되는데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찾아보면 지난번에 뭐 있으셨던 항공산업이나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신압으로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또 그런 거 찾아드리라고 저희가 방송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음 이야기는 한번 그 뭐를 볼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 이제 뭐 포럼도 있는데요. 네. 결국 최근에 시장이 지난주부터 조정받았던 거는 결국 미국이 진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여부. 뭐 파월 의장이 FOMC에서 얘기는 했지만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22가 그 BOE가 금리를 네. 빅스텝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의 빌미를 맞았는데요. 세계 각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구조가 최근에는 자국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하지만 이 매파적 발언을 통해서 뭐 금리를 올릴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뭐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있지만 결국은 매혀가 되고 있고요. 매가 혀가 있네. 아무튼 매혀로 있겠죠. 뭐 설마 불이만 있겠어요? 혀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매혀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도 이게 들으면서 매가 혀가 있나? 매혀. 혀 없으면 저 먹으려면 혀는 있어야 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결은 했지만 네. 말로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와 호주는 연초에 먼저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물가가 안 잡혀지니까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는 상황이었고 ECB와 BOE는 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국은 한 번 더 좀 크게 올린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사실 뭐 일본은행 총리가 바뀌면 이게 바뀔 거다 얘기는 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은 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 세계 각국이 자국 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유럽이나 영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꼭 FOMC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영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통과하고 미국처럼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YOY로는 영국은 8.7% CPI가 그리고 유로존은 6.1%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절대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은 편이고요. ECB와 BOE가 이제 6월에 금리를 50bp와 25bp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ECB의 기준금리는 4.0%로 소비자 물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네. 영국의 기준금리도 이번에 빅스텝을 해서 5.0%이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인 8.7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FOMC 즉 미국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도 했지만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5.25이고, 네. 죄송합니다. 5.3이고, 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5.25로 굉장히 맞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번 주에 나오는 PC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12일에 나오는 근원 CPI가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른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빌미를 제공하겠지만 네. 이 부분이 오르지 않거나 좀 동결되는데, 그러니까 기준 전월 대비해서 동일한 가격 인덱스가 나오는데 무리해서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다. 네네. 그래서 두 번의 그러니까 물가 지수를 확인하고 금리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CME 패드워치를 보시면 뭐 금리를 올릴 게 이제 70% 이상이긴 한데 네네. 뭐 이런 물가 지표만 나오면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물가 지표인데 네. 그러면 이제 물가 지표가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의 논란은 좀 있지만 뭐 사실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잡히지는 않아서 좀 우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야금야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코어 CPI나 코어 PC가 유지만 된다면 뭐 조금 금리 인상 없이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종목별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테슬라가 좀 급격한 하락을 보여서 물론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테슬라는 뭐 어제 골드만삭스에서조차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 때문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지난주에 테슬라의 그 투자 의견을 하향했던 모건 스탠리, 그다음 또 어디였었죠? 그러니까 디지뱅크, 디지뱅크 이런 곳들을 보더라도 그 목표 주가는 다 상향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만 하향해서 좀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어제 증시 지도를 보시면 네. 사실 뭐 테슬라 말씀 주셔서 테슬라도 많이 빠졌고 알파벳이나 뭐 메타나 엔비디아, 아마존 등등이 많이 빠졌는데요.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 골드만삭스의 이제 목표 하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빠졌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뭐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사실 전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 누가 조금 더 빠졌냐, 네. 누가 조금 더 덜 빠졌냐의 차이였고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목표 주가 하향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표 금액은 이제 올라갔는데 네.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지위는 독점적이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수혜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통적이죠, 이거.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되게 막 문학적으로 썼는데 많이 올라서 빠졌어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올립니다.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올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익이 더 늘어날 걸로 본다는 거죠. 하고 워낙 목표 주가 얘네들이 늦게 따라갔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는 현실적 맞게 목표 주가를 맞추려고 했던 거고, 네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4월에도 이 차량 가격을 좀 인하했기 때문에 아마 마진이 좀 떨어질 거라. 네네. 실적 그 발표할 부분은 좀 때, 중요하겠네요. 실적 발표할 때 1분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네. 약간의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간 주가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네네.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게 테슬라이고 네. 예, 거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양호하게 본다 이런 얘기이고요. 뭐 7월 15일까지는 사실 뭐 공백기이고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가 이제 7월 말에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뭐 2번 올리냐 1번 올리냐 이런 논란으로 성장주에 좀 잡음이 있던 거라서 네. 좀 조정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정책이 앨런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조금 유저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네. 테슬라 유니버스에 들어오게 되면 뭐 차저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뭐 구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냥 얘기였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제 화이자가 많이 빠졌는데 네. 요즘에 미국에서 이 그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또 다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시작 전에 앵커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네네. 이게 한 15
퍼센트 빠진다면 네. 1년 먹어서 사실 몸짱은 디폴트 값이다. 이게 다 몸짱이다. 해수욕장 가면 다 벗고 다닌다.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건데. 제가 오늘 나왔던 뉴스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열어주실 수 있으면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비만 치료제 뉴스가 나왔어요. 일라이 릴리인데, 일라이 릴리는 사실 비만 치료제를 계속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었던 마운자르라고 하는 이 당뇨병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겠다는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가운데 오늘 나왔던 뉴스는 뭐냐면요. 지금 이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름이 뭐냐면, 이름 이거 참 자, 레타트로타이드입니다. 자, 레타트로타이드인데 이게 임상을 했는데 1년 만에 24%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평균입니다. 평균. 최대가 아니라 평균 24%. 자, 요즘에 왜 이렇게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인기가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뭐 우리가 이제 뭐 항상 만들기만 하면 돈 번다는 거, 살 빼는 약, 그다음에 뭐 화이자에서 나왔지만 뭐 대머리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워낙 시장이 큽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생리적인 현상이고 뭐 노화와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증상이라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이제 주사제에서 다들 이제 경구용으로 바뀌고 있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제 화이자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이제 화이자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로티클리플론이라는 게 임상 시험을 했는데 간 효소 수치가 올랐다. 이제 간에 무리가 갔다는 거잖아요. 간 수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화이자에서는 그러면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누글리플론이라는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서 뒤처지는 건 아닌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라이 릴리나 로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서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하나 좀 재밌는 기사는 원형 탈모증 치료제, 이것도 화이자예요? 예, 화이자에서 원형 탈모증 치료제인 리트플로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12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 1회 50mg만 경구 복용하면 환자의 23% 이상의 80%가 모발이 줄어났다. 23%의 환자의 머리가 80% 증가했다는 건데요. 모발이 증가했다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머리도 이제 끝난다. 이제 몸짱에 풍성한 사람들만 돌아다니나, 해수욕장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원형 탈모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원형 탈모. 그래서 원형 탈모는 이게 찾아봤더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탈모는 뭐 선천적인 것,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남성 호르몬이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노화에 의한 탈모인데,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이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T세포 자가 면역들이 이 해당 부분의 이 모발을 공격하는 거죠.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부분의 머리만 이제 빠지는 건데. 내 탓이네요. 그거는 이제 내 머리 빠지는 건 내 탓이네요.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몸에 없을 놈들이, 내 세포가 나를 멍청한 자가 질환 녀석들이.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형 탈모 치료제고요. 찾아보니까 일라이 릴리의 올루미언트라는 약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3월 달부터 시판 중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원형 탈모는 이미 약이 나와서 치료 중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 모발 이거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 지금은 호르몬으로 인한 어떤 노화용 탈모만 방지하고 있지, 이 노화용 탈모나 유전적 탈모는 아직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는데, 그렇죠. 예. 탈모와 비만 중에 하나를 둘 다 가지고 계시네요. 풍성하고 몸도 좋으시고. 저 약 먹고 있어요. 머리 빠져서 지금 약 먹은 지 거의 한 4년 됐습니다. 남성 호르몬. 네, 호르몬 저도 커밍아웃하자면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탈모 치료제 나온다고 하면 되게 관심이 많은데 좋습니다. 예, 우리가 알던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원형 탈모는 아니어서 어쨌든 이제 화이자는 그러면 원형 탈모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의 개발을 중단했다고 해서 주가 빠진 거 보니까 물론 시장 상황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비만 치료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네요. 저 시장이 훨씬 탈모보다. 큽니다. 아. 예. 앞으로는 비만 치료제 좀 집중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네요. 모든 제약 업체들이 아마 그쪽에 굉장히 많은 경구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네네.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약도 나오길 기다리고 또 기업들이 주가 오르기도 기다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애플, 알파벳, 알파벳만 볼게요. 알파벳만. 예. 알파벳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알던 얘기인데요. 네네. 이 UBS에서 이제 투자 목표를 이제 좀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 네네. 예,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AI 시장에서 AI 시장이 커질수록 검색 시장이 줄어드니까 네. 예전에 얘기했던 자기 시장을 갉아먹는 시장이 이제 펼쳐질 거고, 다만 좀 특징적인 거는 이 UB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나 뭐 메타의 AI 채팅이 구글한테는 안 될 것이다. 경쟁자가 안 될 것이다. 네네. 다만 오히려 시장을 이제 알파벳의 상황을 안 좋게 보는 거는 이 AI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AI에 대한 마진 압박이 커질 거고 광고 시장에 대해서도 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네네. 부분이 안 좋은 거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구글의 이 AI 시장을 완전히 앞서는 기술력까지는 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력은 알파벳이 알파벳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넘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광고가 위축될 거다. 그것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네. 오피스나 이런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깔끔한데 이게 가지고 있는데 알파벳은 AI를 활용한 수익화 모델이 조금 부족하다. 물론 네. 어플리케이션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접목해서 수익할 것이냐라는 약간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아마존이나 메타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어제 한 3% 빠졌고요. 아마존은 조금 덜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어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시장 움직임도 한번 살펴봤고요. 7월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지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